유행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는다는 얘기는 들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트렌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금방 지나갈 유행 같은 거요. 그런데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것도 아침 7시가 채 안 된 시간에 말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기서 뭘 파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줄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였어요. 생소한 향신료 냄새가 아니라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었죠. 추운 아침 공기를 뚫고 퍼지는 그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저는 줄 앞쪽을 살펴봤습니다. 배식대 위에는 하얀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선수들은 그 그릇을 받아들고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뭔가 익숙한 걸 찾은 사람들 같았죠. 제 옆을 지나가던 독일 선수 한 명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요? 그 선수는 영어로 짧게 대답했죠. 떡국이라고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떡국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국적인 음식 하나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줄을 봤습니다. 이번엔 더 길어져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인데 파스타 본고장인데 왜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국 음식 앞에 줄을 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취재 본능이 발동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죠. 배식대 뒤편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조리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국물을 퍼담고 하얀 떡 조각들을 올렸어요. 그 위에 달걀 지단과 파를 얹었죠.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신기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난히 많았어요. 보통 배식대 음식은 미지근하게 식어있기 마련인데 저 국물은 지금 막 끓인 것처럼 뜨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리사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유지하느냐고요. 그 조리사는 배식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장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발열 기능이 있는 도시락 용기였죠. 발열 도시락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용으로 쓰이는 간이 가열식품 정도로요. 하지만 선수촌 단체 급식에 이걸 적용했다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것도 한국 음식에만 말이죠. 조리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용기 덕분에 국물이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선수들이 받아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김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특히 아침 훈련 끝나고 온 선수들이 찾는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술이 좋은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끌어모을 이유가 될까 싶었거든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선수촌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중년의 이탈리아 남성이었는데 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한식 코너 이용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 관계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식당별 메뉴 소비량 통계가 나와 있었죠. 제가 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떡국 소비량이 개막 첫 주 대비 312%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312%요. 3배가 넘는 수치였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 수치가 맞느냐고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이건 아침 시간대만 집계한 거라고 했죠.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더 높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00% 증가라는 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였죠. 선수들의 식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직접 먹어보기로 했어요. 줄 끝에 섰죠. 앞에는 프랑스 선수, 캐나다 선수, 노르웨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떡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조리사는 능숙하게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 속에서 둥둥 떠올랐어요. 김이 제 얼굴까지 올라왔죠.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자리로 갔어요. 첫 숟가락을 뜨면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죠. 국물이 혀를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맛이었어요.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고기 육수의 구수함과 은은한 감칠맛이 느껴졌죠. 떡은 쫄깃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났어요. 달걀 지단은 부드러웠고 파는 아삭했죠.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느새 그릇이 반쯤 비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미국 선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노보드 선수였어요. 그는 떡국 그릇을 들고 웃으며 말했죠. 이거 먹으면 훈련 전에 몸이 확 풀린다고요. 특히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느냐고요. 그 선수는 사흘 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먹었는데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좋아져서 계속 찾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건 인정해요. 몸도 따뜻해지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파스타와 피자를 제치고 선수들의 첫 번째 선택이 될 만큼 특별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배식대 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어요.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죠. 노르웨이 코치진까지 와서 떡국을 받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어요. 화면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국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도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콘텐츠가 될까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인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이야기인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본사에 간단한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수촌에서 한식 인기가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통계 수치도 첨부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 기록 정도로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갔어요. 6시 30분쯤이었죠.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이미 있었어요. 10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떡국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이 추운 새벽에 아직 훈련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스웨덴 선수였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요. 그 선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늦게 오면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배식량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저는 다시 배식대 쪽을 봤어요. 조리사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국물을 끓이고 떡을 썰고 계란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순간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떡국 앞에 줄을 서는지 제 몸으로 느껴봐야 할 것 같았죠. 아침 7시 저는 다시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때렸죠. 온도계는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였죠.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떡국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서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파스타 코너는 한산했어요. 평소 같으면 가장 붐볐을 시간인데 말이죠. 피자 코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제 앞에 캐나다 선수가 영어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거 먹고 훈련 가자고요. 어제 먹고 몸 상태가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죠. 음식 하나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니 과장 아닌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조리사는 익숙한 손길로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국자가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김이 확 올라왔어요. 뜨거운 열기가 제 얼굴까지 닿았죠. 하얀 떡 조각들이 국물 속에 담겼습니다. 그 위에 노란 달걀 지단이 얹어졌어요. 잘게 썬 파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죠. 조리사는 그릇을 제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놀라웠습니다. 진짜 뜨거웠어요. 보통 단체 급식 음식은 미지근하기 마련인데 이건 지금 막 끓여낸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김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조심스럽게 입술에 댔을 때 뜨거웠습니다. 후후 불어서 식힌 다음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확 퍼졌습니다. 국물이 혀를 감쌌어요.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움이었죠.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열기였어요. 맛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처음엔 담백한 것 같다가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올라왔어요. 고기 육수의 깊은 풍미가 입안에 퍼졌죠. 감칠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떡을 씹었어요. 쫄깃했죠. 치아로 씹을 때마다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식감이었어요. 계속 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삼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식도를 지나 위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 안쪽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밖은 영하인데 속은 뜨거웠습니다. 이상한 대비였어요. 손끝이 차가웠는데 배 쪽에서 열기가 올라왔죠. 어깨가 저절로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 따뜻함을 계속 느끼고 싶었어요. 추운 아침에 몸을 녹이는 이 느낌이 좋았죠.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와, 주변을 진짜 둘러봤어요. 다들 저처럼 조용히 먹고 있었죠. 그래도 표정들이 너무 맛있어서 평온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마치 집에서 와, 진짜 익숙한 걸 맛있다. 먹는 것 같은 편안함이 보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옆 테이블에는 프랑스 스키 그래도 너무 선수가 앉아 맛있어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없네. 그는 와, 떡국을 진짜 다 맛있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조심해서 쉬었어요. 만족스러운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한숨이었죠. 멈출 수가 없네. 저는 그 모습을 와, 보면서 진짜 이해가 맛있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이건 조심해서 단순히 먹어.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멈출 온도였죠. 수가 없네. 이 뜨거운 국물이 추운 아침 몸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훈련 전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머지 떡국을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먹고 나니 몸 전체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아까까지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죠.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코치를 인터뷰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저는 물었죠. 선수들이 왜 떡국을 찾느냐고요.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 전에 먹으면 몸이 빨리 풀린다고요. 특히 새벽 훈련 전에 먹으면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파스타는 배는 부르지만 몸이 무거워지는데 떡국은 든든하면서도 가볍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음식 하나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코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덧붙였어요. 직접 먹어보면 안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훈련 나가는 선수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이었죠. 선수들은 6시에 식당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떡국 줄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섰죠. 이번에는 관찰이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떡국을 받아서 선수들과 함께 먹었어요. 공기는 더 차갑고 국물은 더 뜨거웠습니다. 선수들은 말없이 먹었죠. 급하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훈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밖은 영하 10도였어요. 하지만 속은 따뜻했죠. 떡국을 먹고 나서 30분이 지났는데도 배에서 열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선수가 제게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몸이 금방 풀린다고요. 워밍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영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체온 관리였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선수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수치를 요청했어요. 그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떡국 재방문율이 87%였어요. 한 번 먹은 선수 중 10명 중 9명이 다시 찾는다는 의미였죠. 특히 설상 종목 선수들의 재방문율은 92%를 넘었습니다. 관계자는 말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먹지만 두 번째부터는 필요 때문에 찾는다고요. 특히 추운 날씨에 훈련하는 선수들에게는 필수가 됐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방식이 바뀌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발열 도시락 현장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한국 조리팀이 시연을 보여줬어요. 작은 용기 안에 화학 패드가 들어있었죠. 조리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패드에 줄을 당기면 발열 반응이 시작된다고요. 실제로 보여줬어요. 줄을 당기자 용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몇 초 만에 국물이 끓기 시작했죠.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 선수들이 신기해하며 모여들었어요.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에 사는 것 같다고요. 다른 선수는 이게 정말 마법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반응을 다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기술 자체는 간단했는데 왜 다른 나라는 이걸 선수촌에 도입 안 했을까요? 조리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에서 10년 전부터 쓰였다고요. 군대에서도 쓰고 등산객들도 쓴다고 했죠. 이제는 일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어요. 10년 전부터요. 그럼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는 뜻이었죠. 저희는 지금 신기해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떡국을 먹는 선수들, 김이 올라오는 발열 도시락, 만족스러운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인 뉴스가 될까요? 한국 음식 하나가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게 제 커리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어요. 이번엔 영상도 첨부했죠. 선수들 인터뷰, 통계 자료, 발열 도시락 시연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선수촌 한식 인기 현상이라고만 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습관처럼 떡국 줄에 섰어요. 어느새 저도 다른 선수들처럼 이걸 찾고 있었죠. 줄을 서면서 주변을 보니 이제는 코치들도 왔어요. 트레이너들도 보였죠. 선수만이 아니라 스태프들까지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 코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루가 다르다고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엔 필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저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떡국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요.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코리아 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한국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 앞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죠. 저는 처음엔 무슨 이벤트가 있나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떡국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100인분 한정이라고 했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국적이 다양했습니다.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일본, 심지어 브라질 선수도 보였어요. 겨울 스포츠 강국만이 아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 선수가 떡국을 받아들고 나왔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걸 찾느냐고요? 그 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수촌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여기 온다고 했죠. 지금은 자기 팀 전체가 매일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캐나다 선수도 거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밀라노 추위가 문제 없다고요. 훈련 전에 먹으면 몸이 바로 풀린다고 했죠. 이제는 파스타보다 이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파스타보다 좋다는 말을 이탈리아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외국 선수 입에서 직접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죠. 그리고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떡국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죠. 해시태그를 확인해 보니 밀란 올림픽 떡국, 코리 알라이스 케이크 수프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한 노르웨이 선수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한국의 비밀 무기인 것 같다고요. 좋아요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디서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미국 스노보드 선수의 계정도 봤습니다. 떡국 그릇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캡션에는 한국 선수들이 강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쓰여 있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유튜브도 검색해봤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떡국이라고 쳤어요. 영상이 여럿 나왔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직접 찍은 브이로그였어요. 한 독일 선수는 선수촌 식당에서 떡국 먹는 장면을 찍었더군요. 조회수가 15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먹어보고 싶다, 한국 음식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통계 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구글 검색량 추이를 봤어요. 떡국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지난주 대비 400% 증가했더군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증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본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어요. 떡국 영상 봤냐고 물었죠.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장은 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라고요. 외국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이거 제대로 다루면 대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이어졌어요. 마감은 사흘 뒤라고요. 완성도 높은 다큐로 만들라고 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사흘 안에 완성해야 했어요. 그것도 본사를 만족시킬 수준으로요.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전부 펼쳐놨어요. 선수촌 줄 서는 장면, 발열 도시락 시연, 선수 인터뷰, 코리아 하우스 앞 풍경까지 전부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본사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선수촌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최신 통계를 달라고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떡국 소비량이 개막 초기 대비 650% 증가했더군요. 하루 평균 400인분이 소진되고 있었어요. 특히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같은 지구력 종목 선수들의 선호도가 95%를 넘었습니다. 관계자는 말했어요. 이제는 재고 관리가 문제라고요. 한국에서 재료를 긴급 공수받고 있다고 했죠. 수요가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외국 스포츠 채널 뉴스를 봤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눈에 띄었어요. 화면에 떡국 그릇이 보였거든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한국 전통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찾는다고 했죠. 짧은 리포트였지만 메이저 채널에서 다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이건 제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개장 전인데도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떡국 배급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선수들이 섞여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 있게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안에서는 한국 스태프들이 떡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가 저를 알아봤어요. 며칠 전 인터뷰했던 분이었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매일 100인분 준비하는데 1시간 만에 동난다고요. 이제는 2시간 전부터 줄 선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으냐고요. 스태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맛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따뜻함이라고요. 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이 주는 위안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제공한 거였죠. 추위 속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국물과 든든한 한 끼를 준 겁니다. 숙소로 돌아와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까지 이틀 남았어요. 밤새 작업해야 했죠. 영상을 배치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풀어야 할까요? 단순한 와, 음식 진짜 인기 맛있다. 스토리로 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그래도 화면 너무 맛있어서 속에는 멈출 수가 떡국을 없네. 먹는 선수들의 표정이 와, 담겨 진짜 맛있다.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뜨거우니까 얼굴들이었죠. 조심해서 먹어. 김이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고 발열 도시락 시연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술과 배려의 이야기로 가야겠다고요. 한국이 선수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방향으로요. 편집을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통계 자료를 넣었습니다. 소비량 증가 그래프, 재방문율 수치, 종목별 선호도 데이터까지 전부 넣었어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눈이 따갑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영상을 다 편집하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2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화면 속에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처음 의심하던 제 모습, 떡국을 처음 먹는 장면, 선수들의 반응, 통계 변화, SNS 확산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본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제가 혼자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업로드 버튼이 보였죠.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본사의 반응을 기다려야 했죠.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죠. 이 하루가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혹시 영상이 마음에 안 든 걸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부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이 섞여 있었죠. 영상 봤다고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말을 기다렸죠.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됐다고요. 소셜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했어요. 유튜브에 올린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이요. 제 영상이요. 부장은 계속 말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고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계약 연장 승인됐다고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요.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얘기 나오고 있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해낸 걸까요? 노트북을 열어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 음식의 힘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발열 도시락 기술 정말 놀랍네요. 떡국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미래를 살고 있네요.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쓰여 있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보였죠.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채널에서 제 영상을 다뤘다고 했어요. 밀라노 올림픽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해외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나오고 있었어요. 프랑스 스포츠 채널에서는 떡국 특집을 다뤘더군요. 독일 방송에서는 발열 도시락 기술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음식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다고요. 기사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더군요. 선수촌 관계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떡국 소비량이 이제는 하루 600인분을 넘었다고요. 한국에서 긴급 공수받은 재료도 모자란다고 했죠. 심지어 폐막식 이후에도 계속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스태프도 말했어요. 이제는 하루 200인분으로도 부족하다고요. 오전에 문 열면 1시간 만에 동난다고 했죠. 선수뿐 아니라 코치진, 심지어 기자들까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으려고요. 떡국줄은 여전히 길었어요. 아니, 더 길어져 있었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스위스 선수는 말했어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먹고 싶다고요.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죠. 미국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건 과학이라고요. 온도 유지 기술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한국 푸드테크를 다시 봤다고 했죠. 일본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전통을 이렇게 현대화할 줄 몰랐다고요. 배울 게 많다고 했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트렌드 정도로만 봤어요. 유행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기술이 만난 진짜 혁신이었죠.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 배려였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 유통사들이 한국 떡국 수입 문의를 넣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발열 도시락 형태의 즉석 떡국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한 프랑스 유통업체는 겨울 스포츠 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스키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요. 독일 회사는 등산용품 매장 입점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발열 도시락 기술 자체에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탈리아 식품 회사는 이 기술을 자기네 제품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대요. 스페인 기업은 기술 제휴를 제안했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듣면서 놀랐습니다. 한 그릇의 떡국이 이렇게까지 퍼져나갈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밀라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떡국줄은 역시나 길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줄 끝에 섰어요. 천천히 기다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여러 번 본 선수들이었어요. 그들도 저를 알아봤죠.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조리사는 웃으며 국물을 퍼담았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죠. 하얀 떡이 국물 속에 둥둥 떠올랐어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았어요. 자리로 가서 앉았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김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혀를 감쌌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함이 속에서부터 퍼져나갔어요.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난 몇 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 해지 위기, 막막했던 마음, 처음 떡국주를 봤을 때의 의심, 직접 먹었을 때의 놀라움, 선수들의 반응, SNS 확산, 본사의 압박, 그리고 지금의 역전까지요.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유행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전통 문화라는 것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떡국이라는 오래된 음식을 발열 기술이라는 현대 과학과 결합시켰죠. 그리고 그걸 세계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저는 떡국을 계속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온도계는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속이 따뜻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밀라노를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문으로 밀라노가 멀어지는 게 보였죠.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간단히 썼습니다. 한 그릇의 떡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으로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래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하얗게 눈 덮인 산들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떡국의 그 뜨거운 국물을, 김이 올라오던 모습을, 몸이 풀리던 느낌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이해하고 그걸 정성껏 제공하는 데 있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날 밀라노의 차가운 바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속이 따뜻했으니까요. 그 따뜻함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